제가 태어났던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한 20만 명 조금 더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20년, 25년 후에는 저희가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한 해 7, 80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출생률이 유지된다고 해도 20여만 명 정도 태어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구 소멸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 인구 소멸의 시대가 오히려 부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전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청년들은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왜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뭐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네. 어쨌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생존의 전략들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살아가야 될 기간이 긴 후속 세대들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을 때 본인들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사실은 우리 핍박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가족을 분화한다. 사실은 부양 인구를 옆에 둔다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요게 이제 하나 더 더해서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 판단 능력이 꽤 많이 좋아진 MZ 세대들이 대거 출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실 그 개도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 사실 출산율들이 전통적으로 좀 높죠. 이유는 사실 출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혹은 이 인식적 차원에서의 정합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플러스를 할수록 오히려 유리한 의사 선택에 결정이 됩니다만 사실 이제 일정 부분의 상황이 종료된 선진국에서는 그 흐름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엇갈려서 우리 저성장 플러스 고학력이라는 총체적인 느낌으로서의 아마 다른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나쁜 수치의 결과물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산업 구조가 달라지겠죠. 시간 지나면 산업 구조는 당연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확 줄어든단 말이죠. 우리 사회는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산업 구조는 일단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갖는 소위 경제적인 지점이라고 할까요? 역할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공급되는 끊임없이 출산이 늘어나서 후속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서의 거대한 덩치로서의 편입이 전제된 거 하에서 사실은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는 네.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강고하게 고정관념처럼 받아들여졌던 후속 인구가 현재 한 4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와 관련돼 있는 작게는 생산의 재편, 조금 더 크게는 소비 구조의 그 전환까지도 사실은 직결적으로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연결 구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 결과물로서 기업이나 시장 혹은 산업의 재편은 당연히 총량의 변화 플러스 줄어든 인구가 갖는 개개인적인 어떤 그 질량의 변화까지도 얽매여서 사실은 두 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비례형의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진폭이 큰 방향으로의 산업의 재편이나 기업 구조의 전환들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면 일단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소비해야 많이 매출이 오르고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그래야 이제 성장하는 GDP가 오르는 이 구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 책에 보면 부의 거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산업 구조를 그래서 먼저 좀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의 오늘이죠. 네.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해왔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네. 해서 우리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또 호찬도 받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그 시절의 기본적인 룰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소위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그것을 잘 발굴해서 사실은 확충하는 게 정책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많은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조금 선글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부가가치로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요소의 투입 변수는 사실 노동밖에 없었죠. 자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이비 부머라는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특출나게 전과 후에서 구분되는 거대한 부머로서의 인구 코호트의 대거 등장은 사실상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부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고도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가장 중요한 토대,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한국에서는 소위 이제 노동으로서 소위 인구가 공급되면서 노동,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됐던 것이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좀 좋았다라는 것도 네. 한국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당연히 몸값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단순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 요소 투입형의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때 노동을 한 단위 넣으면 당연히 부가가치는 한 단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한 단위 넣었는데 부가가치가 뭐 미니멈 1.5 혹은 2, 3 생산성이 높다.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이걸 이제 인구학적인 단어로 분해를 한다면 인구 보너스라는 단어를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너스는 우리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잖아요. 이 현상이 맞물려서 사실은 노동이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 그분들이 또 열심히 근로활동, 소득활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캐피탈, 재정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의 뭐 4요소, 3요소 다 상관없습니다만 노동에서부터 비롯되는 자본까지의 자연스러운 연결 구조. 그것들이 사실은 노동 하나, 자본 하나의 원원 해서 2가 나와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원원을 했는데 3, 4가 나오는 구조. 네. 그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만들었던 당연히 뭐 이 정도 투입하면 30년이 걸려야 돼가 아니라 한국은 이 정도 투입했는데 한 10년, 네. 15년이면 돼라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비사회에 섰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판에 100만 넘게 태어났던 너무나 강력하게 노동 인구를 공급해왔던 한국형 특수성이 이제는 우리 작년 베이스로는 23만까지 줄었으니까요. 거의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죠. 네. 이들이 이제 15세가 되면 15년 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이 될 텐데 단순한 양적 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4분의 1로 축소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사실은 시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또 상단에 곧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베이비 붐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극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투입은 작은데 나고는 이제 퇴장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 퇴장하시는 분들은 대거 퇴장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과거에 세팅되었던 고도 압축 성장의 산업 구조 재편들은 사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 우리를 먹여 살렸던 산업의 구조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관성들 더 중요하게는 소비 혹은 생산 시장에서의 기본값들이 사실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소위 저출생이 짧은 시간에 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라는 좀 초조함이라고 할까요? 네. 이 체감적인 위기감을 좀 증폭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 넣고 노동 넣고 토지인가요? 우리가 하나 요소가요, 그죠? 세 개 넣으면 이제 생산의 3요소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동 넣는데 그 뛰어난 인력들이 그 1 넣었으면 뭐 1.5, 2 이렇게 그 인구 보너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들면 인구 보너스가 아니고 아까는 1.5배 우리가 이익이었다면 이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 우리는 뭐 1.5배만큼 2배만큼 더 손해가 되는 정말 산업 구조를 확 바꿔야 할 텐데 우리는 뭐 누가 봐도 뭐 전례 없는 수출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려왔는데 어떡하죠? 뭐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더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요. 일단은 받아들여야 네.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원칙이자 준칙들을 사실은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구 구조가 가져오는 일련의 이제 재편적인 현상들은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요. 또 불안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당위론적인 차원에서도 넘어야 될 과제이고요. 또 현실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말 위기일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구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과거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한국형 경제성장 모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위 이제 노동 공급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제조를 해야 되겠죠. 단순 가공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이제 파는 방식들, 수출 주도형의 방식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들을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과거식 이제 재벌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네. 결국 소위 그 노동 중심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제조업, 그리고 이 제조업을 가지고 바깥에 팔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던 수출 주도형,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졌던 강력한 액터, 플레이어로서의 우리 그 대규모 기업 집단들, 이 세 개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어떤 결론으로서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호찬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 대상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큰 전제가 되는 인구 공급이 일단은 단절되기 시작했다. 또 감소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이 그래도 23만입니다만 이 속도를 생각할 때는 그다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그러겠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과거에 이 우리를 먹여 살렸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여러 가지 느낌에서 이 과거의 이 세 가지 모형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격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렇게 강고하게 믿었던 우리 중국 시장에서의 소위 뒤틀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엔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반적인 완전한 방식으로서의 구조 전환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은 뭐 다른 국가들은 유동성의 힘이 되든 뭐 다른 방식이 되든 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유독 낮은 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 소위 그 외부와의 의존성이 강한 이 과거에 만들어진 이 구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그 길이 아니라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노동 공급이 되지 않아도 성장을 만들어냈던 모형.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바통 터치샷이 딱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고요. 중간에 네, 이제 네. 공통 분모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제조업이냐, 혁신 제조냐 하는 방식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 제조는 말 그대로 이제 노동의 사실 양적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혁신 제조 혹은 혁신 이 성장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동 투입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일단의 예가 한국에서 이제 생산 현장의 로봇 투입률 같은 것들을 네. 판단을 해보면 한국이 가장 높거든요. 그 얘기는 이른바 그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도 혹은 노동의 투입량이 줄어들더라도 부가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산업들을 적어도 제조 파트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실험들을 해왔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이 수출과 관련돼 있는 다변화 전략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해왔다라는 거. 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제조 일변도라고 표현되는 그 한쪽에서의 이제 집중도를 좀 완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즉 탈제조 향 서비스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들도 실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과거의 방식, 즉 전통 제조와 수출 그리고 이 재벌형의 이 3대 구조를 완벽하게 재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재편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완하면서 나름의 어떤 가능성들을 내수나 서비스 그리고 우리 강소기업 형태의 새로운 부가가치의 형태를 묶어서 같이 가준다면 적어도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외부에서의 그 뒤틀림도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거 아니냐 하는 맥락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이미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예를 들어 LG화학이다 그러면 자동화 기술력 좋아지고 자동화되면서 예전에 1000명 일했다는 그 거대한 뭐 배터리 공장에 지금 뭐 100명만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졌단 말은 그만큼의 아니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낸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 산업 구조를 바꿔가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문제는 1000명 고용하다가 100명 고용한단 말이죠. 일자리가 더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대로라면 그 이슈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혁신적인 지금 생산 모형이 만들어졌고 또 실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네. 앞으로는 우리가 또 한국이 특히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AI 같은 기술들, 특히나 혁신 기술들을 감안할 때 아마도 노동이 전통적인 노동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발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저는 아마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전제가 달리는 건데요. 지금의 이 투입과 아웃풋에 대한 유지가 전제된다면이라는 이제 가능성이거든요. 자, 만약 이게 다시 달라진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마 일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0년의 장기 복합 불황, 특히나 그 덕에 사실 디플레라고 표현되는 굉장히 사실은 인류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약간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쪽도 빈부격차가 지금 굉장히 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만약 노동으로 본다면 적어도 일자리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상황 변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네.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이런 거 말씀하신 위기 상황은 뭐냐면 자, 노동 공급이 줄어도 일자리가 줄면 이건 사실 경합은 더 세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이슈인 거거든요. 근데 노동이 주는데 일자리가 그대로이거나 혹은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는 더 좋아지고 그렇죠. 그럼 아주 좋은 경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축소 지향형으로, 즉 일자리도 줄어들고 노동 공급도 줄어드는 방식도 물론 우리가 불가피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쨌든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일자리가 대신 줄어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후속 인구가 적어도 2개, 3개 이상의 유효 구인 배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선배 세대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소위 수출, 제조, 재벌형의 구조가 아니라 노동 유발, 즉 고용 유발 효과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내수, 서비스에서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준다면 적어도 일자리는 지금보다 유지되거나 혹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네. 사실은 이 매칭 구조가 조금은 더 소위 활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줄고 프로야구 선수는 관중이 줄고 교수님 같은 학생이 줄고 저처럼 기자는 독자가 줄어든단 말이죠. 참 어려운 답은 교수님 책을 보면 역시나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나 돌봄 이런 서비스 부분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확장될 것이다. 기회는 여기 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양적 성장의 성공 경험이라고 할까요? 주술이지 않을까요? 신화이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출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양으로 밀어붙여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먼저 그 요구 숙제를 부여받은 국가인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양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질적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식들. 그렇다면 혹은 이제 인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적정 인구론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이슈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강소 사회지만 품질은 굉장히 좋은 느낌들을 지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내수 서비스를 좀 강화하자고 이런 제가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서 이렇게 다시 역질문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뭐 별로 그거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 당연히 우리 덩치, 우리 양적 신화에 함몰돼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내수가 되려면 진짜 인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망각했던 한 포인트 혹은 있더라도 조금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질적 파트, 구매력의 이슈거든요. 사람이 줄어도 구매력이 좋으면 사실상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이제 3050 클럽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1인당 GDP 3만 불 이거 어마무시한 경제력입니다. 구매력이죠. 여기 인구 5천만 이 정도 되는 걸 이제 3050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 7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1인당 10,000불일 때 1억 명 해봐야 뭐 곱하기 해봐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5천인데 3만 불이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강소기업들 물론 배경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결과론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일랜드라든가 북유럽 사태 일부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양은 적지만 그죠? 양은 적지만 질로서 사실은 소위 행복이라는 단어, 소위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한국의 가야 될 길은 뭐 명확하게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단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애초부터 작은 국가였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기 위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소위 경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수출 주도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인위적인 방식으로서의 소위 자원 배분을 경험한 국가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커왔던 상황 안에서 만들어졌던 이 체제의 질서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확 이제 전환될 수 있느냐. 당장 우리 국민연금 이슈만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걸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 특히나 우리 이 산업의 정책은 없다고 표현합니다만 정책이 없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노련한 이 소위 중재자, 이 심판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그 역할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논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인구가 줄면 그런데 이제 고용 인원을 가급적 늘리는 혁신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혁신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년 연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맞습니다.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우선 사견임을 전제로 워낙 네. 이게 하디슈 있는 얘기라서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국민연금 이슈가 크죠. 네. 저는 국민연금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방식이 전 정년 연장이라고 봅니다. 선진국도 다들 실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동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전제하에 많은 후속 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도 주고요. 특히나 그들이 이제 그 미래를 소위 베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선배 세대의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 배분의 어떤 가능성, 세대 교체 가능성으로서 사실은 정책화시킨 게 정년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정년은 선진국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이제 65세부터 수령을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연금 제도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단절된다는 전제하에 만든 우리 공적 보험 체제 네. 중에 하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에 해당될 일이 없으면 보험 상품 필요가 없는 거죠.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근로소득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연금의 의존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갖는 공공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공적 구조로서의 연금의 제도, 선순환 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사실상 한국처럼 불가피한 방식으로서의 고령 근로가 현실 상황에서 지금 유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오랜 일자리에서 이제 퇴장하는 연령대가 한국은 현재 49세 시점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53, 4세까지 갔었는데 빠른 식으로 잠겨진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노동의 이제 세대 교체가 빨라졌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것도 60세 혹은 많아봐야 62세 네. 이 정도입니다만 그 갭이 사실은 힘든 건데요. 실제 퇴장하는 연령은 70세 초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고령 근로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라는 이 편견이나 과거에 만든 이 제도가 현실 상황하고 맞지 않고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될 고단한 어떤 과제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는 제도 안에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주변부의 불안정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 연결되다 보니까 노후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 그러다 보니까 정년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의존성이라든가 필요성 비중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일련의 이 논리가 사실 굉장히 파괴적인 이슈입니다. 논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는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될 단계는 분명하다. 어쨌든 연금이라는 게 세대 부조형의 대전제가 깔고 있는데 세대를 부조로 하려면 어쨌든 보험료가 수급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건 대전제거든요. 근데 이미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제도가 현실의 상황과 만나서 미스매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스매칭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든 만약 줄이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를 간다면 사견입니다. 없애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대 부조형의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위 보험료율과 관련돼 있는 조정들, 특히나 소득 대체율과 관련돼 있는 조정, 흔히 모수개혁으로 표현합니다만, 글쎄요,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데 그냥 데일밴드 열심히 한두 개 더 바르는 것밖에 아닌가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정년 연장을 포함한 연금 제도의 일원화 굉장히 사실 숙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관련돼 있는 논점들을 던지고 당장 해결도 안 될 겁니다만 긴 시간 동안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물론 정보도 굉장히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20, 30년 남은 기성세대가 이런 논의를 주도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속 주자들,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수기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그걸 통해서 기성세대들은 길을 열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세를 전정해야지 그나마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독점하듯이 한다는 것은 뭐 후속 세대에게 굉장히 큰 소위 외상장부라고도 표현하고요. 날선 부메랑을 던지는 행위하고도 똑같은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 들어갈 공간이 더 줄어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KBS에 30년 일하다가 왔잖아요. 물론 정년 연장을 원하죠. 저희 입사 동기들이나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해온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제대로 좀 풀어보고 싶어요. 아주 저도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사실 20, 30대 젊은 기자가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젊은 기자들 더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물론 KBS라는 작은 조직에서 한정된 예지만 위에서 방을 빼줘야 되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질문 드리면서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요, 이 정년 연장을 얘기할 때는 전년 연장만 얘기하고 연금하고만 연결시키면 우리 후속 주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실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뭐냐면 모든 협상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는 구조인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쪽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면 당연히 편향적이고 편협한 사고 체계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정년 연장과 같이 가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경직적인 고용 구조의 개편하고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정년 연장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인위적인 어떤 그 근로의 연장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사실 당연히 이 실링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더 가져가고 또 고임금 구조잖아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밑에 애들 뽑는 거 굉장히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구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먼저 하나 팩트 확인부터 하면요. 청년 인구와 고령 근로자의 그 노동 경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진 않아서 사실상 단기 주변부의 일자리 일부 부딪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숙련이라고 표현되는 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쌓아가는 이제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으로 커가는 여러 가지 맥락상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고령 근로와 청년 근로는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부딪힌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부딪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노천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걸 뭐라 그럴까요? 좀 분쟁화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정년 연장하고 같이 가야 될 파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임금 체제의 개편이에요. 뭐냐면 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자님 얘기처럼 30대, 40대 기자분들의 생산성이 더 좋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 50대, 60대의 부장님, 국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임금이 적거든요. 네. 왜 그렇죠?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온 인구가 노동이 계속해서 기업에게 특수한 방식으로 숙련을 발휘하려면 오래 일해야 되는 거죠. 즉 종신고용이 전제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개 뽑을 때 종합직으로 뽑아서 이 친구가 잠재적인 CEO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OJT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 내부의 부서를 다 돌리거든요. 전문성을 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범용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추후에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방식들이 과거의 고도성장 때 말씀드린 제주 수출 재벌의 구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려니 그들을 묶고 두는 방식은 처음에 임금을 적게 주고요. 나중에 임금을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임금 체계에서는 소위 이제 생활급 체계라고 표현합니다만 생활급 체계는 전 세계에서 몇 국가 없습니다. 국가 관리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정도만 있는 거고요. 많은 국가에서는 임금 격차는 딱 하나입니다. 생산성의 격차예요. 당연히 말씀하신 거 따진다면 30대 기자분들이 만약에 생산성이 높다면 당연히 50대 부장님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죠. 이거는 유럽, 미국 다 상식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거의 모델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숙련을 해서 추후에 우수 인재가 돼야 될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혹은 버티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임금은 다른 분들이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위에 그럼 받아가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됐나? 아니죠. 그분들도 이 시절을 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전체에 걸쳐서 정확하게 소득하고 성과하고 이게 엇박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이게 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일련화가 돼요.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강제 저축이라고 표현하죠. 생산성은 높은데 임금은 작아요. 후반부로 가면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습니다. 이 두 개의 갭이 이렇게 땡겨서 표준화시켜버리면 전생의 펼체 임금 체계가 쭉 나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전제가 있죠. 일단 기업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인플레 시대의 성장을 프라핏을 끊임없이 맥시마이징 시켜야 됩니다. 중간에 잘리면 이거 못 받거든요. 두 번째 딴 데 가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공제도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호봉제도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호봉제도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채택하고 있는 국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것들은 결국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정년 연장 젊은 분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반면에 임금 체계 젊은 분들 불편해요. 그죠? 이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시켜 주는 것들이 사실 지금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만 계속 주장하고 한쪽만 계속 이해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슈야말로 진짜 밴드 붙이듯이 할 게 아니라 판을 들어놓고 과거에는 유효했으나 더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것을 바뀔 수 있는 조금은 구조적인 방식으로 조금은 큰 판의 얘기로 지속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공 하나 만들려면 10년, 20년이 걸려서 거기 반장님들은 정말 그 반장님들 없으면 라인 가다 서면 반장님들 없으면 라인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뭐 고임금으로 이렇게 이제 숙련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분들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고용을 보장해주고.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고장 배제하는 사회에서 그 숙련의 값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과 이제 엇박자가 나오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하면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뭐 1년, 2년 계약직으로 가면 사실은 정년이란 건 아예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그죠? 우선 이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물론 거고요. 고용은 좀 예, 불안해지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만 얘기하더라도 유연하냐 경직적이냐 사실 지금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논쟁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제도와 현실의 괴리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맞추냐가 유연도 100% 좋지는 않고요. 경직도 100%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가장 좋은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특정한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든가 혹은 이익 상충의 어떤 그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또 일각에서는 또 감정적인 그 대결까지도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좀 중도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너무 유연하면 경직성도 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뭐 굳이 저는 사실은 국제 비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강소 기업, 강소 국가, 강소 사회라고 표현하는 북유럽 국가들인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플렉스큐리티라는 단어를 써요. 플렉시블이죠. 유연합니다. 근데 시큐리티를 써요. 안정적이에요. 사실 두 개는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상충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플렉시블하다. 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기업이 고용을 이제 유지를 할 텐데 당연히 이쪽도 이제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앵글로색슨형의 자본주의다 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 뭐 우리가 저기 뭐 주문이 좀 줄어들거나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바로 해고를 하는 거죠. 드라마 보면 You are fired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파이어드 하는 순간 일단은 굉장히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안전판이 없거든요. 근데 걔는 뒤에 시큐리티가 붙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소위 이제 이전 단계에서의 사회 보장 체제를 통해 가지고 해고가 되더라도 전직이 전제돼 있는 최장 한 4, 5년 동안은 소위 그만큼 수준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유지될 수 있는 망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상충되는 두 개의 개념이라도 좀 조합 롭게 네. 갈 수가 있다는 맥락이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노동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소위 경직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차라리 지금처럼 노동 구조 혹은 노동 분배율 같은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좀 총체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타진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산업이 어떤 문제점 갖고 있고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여쭤봤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의 대전환인데 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알아야 우리 청년들이 좀 가뜩이나 힘든데 뭘 좀 힌트를 얻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아이를 낳으면 더 손해 보는 사회니까 아이를 안 낳겠죠. 청년들이 뭘 좀 하려 해도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야기를. 네.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 한 5년 10년 동안 많은 얘기 오늘 또 제가 여기 불려 나온 이유도 똑같은 이유 같은데요. 우리 이제
추계 범위를 벗어난 초저출산율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아마 올해는 0.6명대까지도 보입니다만 네. 이제 0.6명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사실상 비율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2.1명이 되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베이비 부머가 만들어냈던 이 산업 모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흔히 이제 586 개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586 개띠가 출산율이 보통 한 6.5명 가까이 나와요. 그렇게 많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명의 이제 세 배인데요. 그럼 세 배? 그렇죠. 네.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계시면 일대가 계시면 그 밑에 있는 586 개띠 같은 경우에는 6.5명이면 6명이라 치더라도 그들도 대부분 결혼하거든요. 지금처럼 결혼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곱하기 2면 12명이 나옵니다. 네. 2명에서 그 다음 세대 12명이 나오죠. 여기 줄어서 2명만 나온다 치더라도 24명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쉬운 말로 이제 관광버스 한 대로 다 못하죠. 이게 우리의 구조 속에, 인식 속에 너무나 상식처럼 박혀져 있는 개념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0.6이 어떤 의미냐 하면 둘이 부부가 됩니다. 네. 0.6이라는 얘기는 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옆집까지 데리고 와도 하나 나옵니다. 네. 그 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이슈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만들었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가 대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한국 사회는 우리 후진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선진국까지 만들어냈던 586 개띠를 포함한 선배 세대들, 그 다음에 이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개도국에서 태어난 우리 기자님이나 저나 포함해서 소위 그나마 적어도 이제 향상심 일정 부분 있는 이분들이 중년 세대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이미 태어난 친구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한 세대 다 한 공간에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거예요. 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 1명 이제 제로로 수렴한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 부의 대전환이 뿐만이 아니라요. 상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뭐냐라는 건데 결국 지금은 줄어든 인구를 이제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가야 되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환류를 열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식을 써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윗단에 있는 이슈들을 재정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결국 초저출산은 뒤집어 얘기하면 초고령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가장 안정적인 게 이렇게 우리 진짜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진분수의 삼각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있는 이 중간 부분 이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합니다. 생산 인구도 많고요. 네. 소비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근데 초고령화, 초저출산은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위기죠. 위기는요. 인류가 보지 못한 새로운 비중과 덩치가 초고령이라는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빨리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은 선진국에서 먼저 있었으나 이 현상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사회의 지배적인 화두가 되는 것은 아마 한국이 처음일 거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위에서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의 환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부의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약간 좀 축소를 시킨다면 1대가 가지고 있는 스톡이라고 표현되는 이 스톡을 2대, 3대 밑에의 플로어로 바꿔줄 때 사실은 밑에서의 구매력도 나오는 것이고요.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구매력으로 이 양의 단점을 질의 문제로 극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우리가 자산 시장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실물 자산에 대한 의존성도 굉장히 높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잘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독특하게 토지 신화가 여전히 공고해 있는 국가에서 실제 보면은 우리가 그죠 실물 자산 점유율이 한 70%가 넘거든요.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현물거까지 넣어버리면 한 82, 3%가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요. 네. 그 부동산 누가 있냐? 여기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유동화가 잘 안 되고 있죠. 혹은 불안한 거죠. 지금 어쩌면 소위 이제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분량과 이것을 이제 교체를 해서 가져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치밀한 아마 눈치 싸움 정도라고 볼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국의 특수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저는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사실 부동산 전망 이런 거 굉장히 못하거든요. 알면 이러고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몇 가지 아마 추정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의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인 것인데 뭐냐면 원래 모든 것들은 수급에 그러니까 수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은 자산 시장, 특히나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는 수급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붙어요. 뭐냐면 가짜가 붙는 거죠. 가수요, 가공급 이게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가수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하나만 한 집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려는 투자용의 수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부동산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축 중심의 시장이 재편되어 있는데 한국은 신축 중심이 아니거든요. 신축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경기 부양의 효과성, 그 다음에 조절의 능력으로서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시장은 중고주택과 관련돼 있는 거래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고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내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많이 하냐면 대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삶을 이제 정리할 상황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한 60대, 7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더 넓고 더 많은 집이 아니라 있는 집을 줄이고 밑에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성하는 구조를 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내놓는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이상해진 게 60대, 70대가 오히려 그걸 더 사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더 오래 살 거라는 기대도 있는 거고요. 일단 구매력이 있고요. 예, 또 자녀들한테 또 물려줘야 된다는 네. 또 독특한 또 수요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이 돼야 될 게 여기서는 오히려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과 가치가 일치될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뜩이나 실물 자산의 의존성이 높은 국가에서 그것을 좀 구조적으로 좀 재촉하는 별개의 변수가 또 붙는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전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들이 독점하는 구조 때문에 한정된 양들이 밑에 있는 MZ세대가 가뜩이나 구매력도 없는 이들이 저축 제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들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부모 찬스 없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 둥지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새끼들을 알을 낳겠습니까? 라는 이슈랑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국 한국의 출산율을 감퇴시키는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저는 아마 주거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은 자승자박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전환을 통해서 위에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톡 어차피 갖고 있어 봐야 흑자도산하고 똑같거든요. 50년 60년 살면 뭐합니까? 유동 플로우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동하든 증권하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건전한 방식으로 그 돈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일각에서는 뭐랄까 부의 회춘 이런 단어도 쓰던데요. 어떤 식이든지 그런 식의 개념들은 필요하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즉 내수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풀어내는 마지막이자 전 세계가 바라보는 최초의 테스트 베드가 이 금융시장의 재편 이슈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성세대가 저도 기성세대가 됐고요. 자산이 집착하는 건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서울 강남이든 지역 대도시든 지방이든 집을 갖고 계신다는 건 그동안 내가 평생 노동한 가치의 산실이거든요. 그걸 이제 흔한 말로 하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샀는데예요. 그래서 참 그걸 유동 안 하세요. 강남에 집이 있어도 소득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택시 한 번 안 타시고 정말 돈을 아끼셔도 30억, 40억짜리 집을 내놓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더 연세를 드시면 팔거나 그래서 돈으로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거 결국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급이 꽉 막혔다 했는데 그게 좀 풀려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가 어쩌면 그런 어떤 그 분기점을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고비사회에 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아마 일대라고 표현되는 이제 선배 세대들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고한 가족 중심적인 혹은 그 자산 이전과 관련돼서 본능처럼 느끼고 있는 자녀와 본인과의 그 동일시의 그 맥락들, 개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그 덕에 있는 거 아껴가면서 사실 자녀들을 우수인재로 키워냈고요. 또 우수인재들이 끊임없이 또 시장에 잘 공급되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린 것들을 한국은 불과 두세 대 만에 이렇게 고도 성장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대가 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 소위 58년 개띠가 이제 그렇게 퇴장을 하는 거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58년 개띠가
사실은 그 선배 세대와도 약간은 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격적인 구분은요, 저는 586 개띠가 아니라 말씀하신 우리 김원장 기자님의 그 연배하고 똑같아요. 이 70년 개띠들, 71년 돼지띠들, 이들이 사실은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상 뭐 9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요, 혹은 386의 후배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고학 역화를 만들어낸 첫 번째 세대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고학 역화 대학 진학률은 91학번부터 99학번에 이르기까지 그 10년 동안에 무려 더블 이상 늘어나요. 베이비 부머들에 비해서 예,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더 되는데 근데 숫자는 그러니까 확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90년, 91년 학번 같은 경우에는 30% 대학 진학률이. 근데 99 학번 정도 가면 그 60%가 되거든요. 네. 딱 10년 사이 변화예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분들이 현재 중년에 이르렀어요. 그분들의 가장 큰 가치 체계는 뭐냐면 가족과 나이의 분리 현상들을 드디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저축을 하고요, 투자를 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축적의 동기는 이걸 이제 자산을 이전하려고 하는 동기들, 특히나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동기들이 선배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재편을 했죠. 근데 지금 껴 있는 우리 70년생들 70년대생들, 중년이 된 우리 X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가능성들이 최초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라고 보는 거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 노후가 제 자녀의 교육비보다 더 급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저의 부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방식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희생적인 방식으로서의 어떤 이전들이라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놓고 본다면 과거 우리가 공고하게 느꼈던 스톡의 고정화, 그다음에 플로우의 단절화가 적어도 70년생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부각을 통해 가지고 재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과정 안에서 아마 대전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재미난 거는 뭐냐면 특히나 이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선배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다사 사회에 이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뭐 적어나마 스톡도 사실은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중년인데 구매력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최초로 부각되는 네. 중년이 70년대생이에요. 물론 이후 세대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70년대생의 부가 또 어떤 시기는 좀 내려가겠죠. 하지만 패턴들은 달라질 겁니다. 즉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냈던 가족이 전제된 방식으로서의 주거 스타일의 선택 혹은 가족 소비의 전제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 본인 중심성의 선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저는 그 결과가 아까 대학 진학률을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X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한 첫 번째 세대들이거든요. 그 결과 지금 대학 진학률이 10년 전에 85%였는데요. 지금 75까지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대학을 안 가봤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우수 인재가 된다라는 맹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배 세대들. 그 덕분에 사실은 30%가 60%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녔던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된 거예요. 대학의 효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미 선진국이 진입을 했고요. 대학이 우수 인재로 전환이 되고 고소득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넘어갈 때 유효한 방식이에요. 선진국에서는 학력과 수입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을 X세대 70년대생이 사실은 처음 깨닫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도 어쩌면 최소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대전환의 물꼬는 사실상 50대 지금 현재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아마도 10년 한 20년 후가 되면 선배 세대와의 패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부동산 프레임도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그 생각하는 프레임이요. 교수님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딱 그 당사자인데 매우 공감합니다. 술자리에서 다 저희 동년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너 아들이 왜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는 게 우리 노후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자녀들보다 우리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누가 봐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저희 때는 그래도 명문대 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대 나오면 좀 보장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장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무한 경쟁이거든요. 저희 자녀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굳이 공부도 못 하는데 너 자동차 정비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라. 아빠가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뭐 유학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졸 우리 대학 입학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군요.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똑같은 얘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우리 선배 세대들은 당연히 투자죠.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X 세대의 70년생의 중년화는 자녀 교육이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하기 시작한 세대인
등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정된 가계 자산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냐는 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 루트들, 여러 단위 대상들을 두고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산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명실공히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은요. 고소득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개도국에서 만들어낸 신화처럼 뭐 학력에 더 많이 배운다고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어쩌면 소위 이제 용역의 가치, 흔히 얘기하는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방식에서의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방식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더 고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뭐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왜 벽에 타일공들 그다음에 뭐 수도 배관하시는 분들 연봉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계신 의사분들보다 더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구조가 사실은 상황은 선진국이 됐는데 임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 구조, 특히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 믿음 구조가 여전히 개도국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균열이 보이고 있고 조금씩 변화량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초저출산을 맞는 것처럼 아마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재편될 확률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사실은 2.1에서 1.6명을 떨어뜨리는데 얘네 한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2.1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6인데 우리가 0.67이란 말이죠. 그 갭 사이. 프랑스가 100년 동안 할 일을 우리는 15년 동안 그렇죠. 했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70년대 달라진 X세대 부모의 등장은 아마도 현역 인구의 대전자라고 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생산의 재편뿐만이 아니라 소비 패턴의 가능성들 더 큰 거는 미래와 현재의 자원 배분의 질서들도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추정이나 상상력의 영역이 아니라 한번 물꼬만 트여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또 한국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댓글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부의 대전환, 부의 회춘이라고도 말씀하고 어차피 물려줄 거면 상속세는 놔두고 증여세라도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풀면 어떠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의 전환이라고 표현되는 파트들 돈이라는 건 한 번이라도 더 돌아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쥐고 있는 것보다 맞습니다. 자녀나 그 밑에 세대로 빨리 내려간다. 그게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일본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대외 채권도 세계 1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에 지금 30년 넘게 사실 디플레이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맥락도 바로 고령 인구가 저금리를 기대했던 소위 디플레이에 대한 가능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푸는데도 돌지 않는 돈맥 경화라 그러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한국은 엔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활용의 가치는 둘째치고서라도 통화 정책의 가능성도 굉장히 제한시키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어떤 시기는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스톡이 플로어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전환들. 대표적인 게 아마 상속 증여세 같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최근 올해부터 포함해서 몇 년간 아마 벌어질 수 있는 금융 이슈에서 가장 큰 맥락들은요. 부의 이전과 관련돼 있는 상속 증여세의 재조정 이슈일 겁니다. 네. 당연히 아마도 상속보다는 상속은 일단 뭐 발생하면 그때 단시점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사전 차원에서 많은 돈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증여세와 관련돼 있는 탄력적인 조정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력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의 이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그 이슈를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럴 때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사례인데요. 격세 전환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1대가 2대에게 넘어가서 3대에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차피 1대는 어쨌든 스톡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스톡을 유동화 증권화 시켜가지고 바로 밑에 자녀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손주 자녀들에게 바로 격세, 세를 띄어서 이쪽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세 같은 것들 혹은 유연대용 신탁 같은 구조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정돼서 뭉쳐져 있는 스톡들을 바로 밑에 세대뿐만이 아니라 3세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쓰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구조적으로 경직되게 쓸 게 아니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비교적 잘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하게 사실은 조정을 해줘요. 아들 주면 아들이 또 집 사갖고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노노 상속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노노 상속이 조금 중단되고 어쨌든 젊은 돈으로 돈을 회춘시키려면 밑에 있는 3세대 MZ에게 직접적으로 구매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조금 심각한 이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한번 갇힌 돈이 영원히 발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일본에서도 일부 확인됩니다만
치매먼이라는 거예요. 그 치매먼이라고 예, 그럽니다. 치매먼이죠. 조선시대 때 우리 저 학교 다닐 땐 전황이라고 예,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먼이 예, 네.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전형적인 그 개도국 때 만들어졌던 4인 가족이 자녀 둘이 이제 독립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어르신 둘이 남을 거란 말이죠.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아프겠죠. 요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분 돌아가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아프겠죠. 그러면 집을 버리고 이제 시설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집이 남아버리면 이 집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빈집 이슈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인플레 시대, 즉 고도 성장을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톡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금리와 같이 맞물렸어요. 초고령화는 초저금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을 활용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겠죠. 그 자체가 비용이니까. 네. 그럼 본인들이 커버하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결국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이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집에 금고를 둔다거나 혹은 집에 이제 숨겨두는 방식으로 이제 쓰게 되겠죠. 다다미 밑에 이렇게 네, 깔아 놓으신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마루 밑에 놓고요, 뭐 화단에 심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게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근데 치매에 걸려버리면 넣어둔 걸 모르세요. 모르면 그 돈은 영원히 사실은 발굴하기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도 사실은 순환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가 되기 전에 혹은 치매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법률적으로 이 치매문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사자의 허락이나 그게 필요한 것인데 사실 아픈 환자분들이 이걸 일일이 막 금융기관 대동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녀가 그냥 부양해야 하는 구조. 이런 식의 사실은 예고된 재앙일 수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치매문이라는 이미 키워드도 나왔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풀어서 사실은 이게 효과성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한 단순하게 선순환 효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소비와 관련된 이슈로도 직결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약간은 좀 유연한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준다면 내수 서비스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식의 적극적인 어떤 방식들. 금융은 어차피 그게 가능한 이슈고요. 의료와 간병과 관련된 이 이슈도 결국 치매 문의는 금융 이슈와 결국 소위 노년 이슈죠.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하지만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만약에 활용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상상력들을 이제는 좀 동원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전환을 해야 될 당위성을 구체적 현실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부의 대전환이 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의 대전환을 이루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저 인구 감소는 다 위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가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사실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인구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 사회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상생적으로 잘 만들어진 방식으로 선진국이 진입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선배 세대들의 공이고요. 또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단절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기든지 간에 지속되는 게 사회의 운명이고 우리의 또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러한 식의 과거에 만들어진 잣대가 현실의 상황에서 불편과 불안과 불만을 만들어낸다면 이거에 대한 재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일부의 그 충돌이라든가 상충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사회 전체의 그 비용으로 유발되는 듯한 인상들은 더는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위기야말로 위기의 진폭이나 속도가 강한 한국이야말로 어쩌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도 요소 투입이 아닌데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국가 퍼스트 펭귄이 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작은 실험들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행착오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서구 선진국들이 이제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요소 투입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를 아마 벤치마킹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악재가 아닌 호재로 즉 당위론을 넘어서 현실론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인구학자시니까 이런 인구 감소나 부의 대전환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다 초경제 사회 만들어 놓고 자산은 다 독식하고 자산 가치는 다 올려놓고 가격은 다 올려놓고 그리고 애 낳으라고 말하긴 참 어려워요. 교수님은 청년들에게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어떻게 강의 가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아기를 낳아라 말아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어떤 선택이든 옳다라고 판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살아갈 분들이다. 선진국의 룰은 부모님이나 우리 일대 조부모님들은 모른다. 모르는 분들이 하는 훈수를 듣고 여러분들의 행보와 발걸음을 소위 재단당하거나 통제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 간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회는 구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의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또 선배 세대들은 후배 세대, 자녀 세대가 선배 세대를 추격하고 또 역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루트를 열어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져야지 과거의 방식, 이미 설명력, 유통기한을 잃어버린 방식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스타일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청년 세대 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더 쉽지 않을 상황들을 네. 직면할 거고요. 선배 세대들이 못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같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젊은 친구들 보기엔 이게 아닌가 봅니다. 네. 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전영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